혼자 있는 시간도 좋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더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함께 자라갑니다. 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한 곳 같이 읽고 싶은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인사도 다 좀 해주세요. 네, 오래간만에 또 여러분에게 온 헬렌입니다. 헬렌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꼼씨입니다. 네, 와. 꼼심님. 아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네, 코로나로 인해서 나름의 집콕 생활을 견뎌오고 있죠. 네. 네, 힘들지만 저는 이렇게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막 밖으로 다니는 거 외향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집에 있는 걸 은근히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에너지가 오히려 더 잘 이렇게 쌓이는구나 싶어서 네. 이런 면이 제 안에 있구나 싶어서 되게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저하고 꼼씨님이랑 또 느낀 게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다시 한번 나는 역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사람 많이 만나지 않는 걸 좋아하는 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나는 오프라인에서 가르치는 게 맞는 사람이야. 온라인은 아니야. 네, 다시 한번 저희의 그 생긴 모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되기도 했나 봐요. 저희 오늘 이렇게 정말 마스크 여기 스튜디오 오시기까지 잘 쓰고 오시다가 얼굴 보고 지금 녹음 전에 마스크 벗었는데요. 오늘 저희 함께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책을 오래전부터 읽었죠? 네, 언제 우리가 이 책을 몇 개월이 되었죠. 코로나 때문에 녹음이 취소가 돼가지고 이제야 시작을 하게 됐네요. 네. 읽기 시작한 건 오래됐지만 그렇다고 뭐 내용을 더 막 깊이 습득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떠세요? 그러게요. 저도 나는 말을 칼로 안 쓰는데 이러면서 보다 보니까 네, 나도 말을 칼로 쓰네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되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딱딱한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이런 걸 굉장히 학문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 논문은 네. 분명히 아닌데도 그래가지고 이게 진도가 안 나가다가 또 나가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또 멈췄다가 막 그러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한 권씩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가 제 차례였었죠. 그래서 제가 주로 딱딱한 책을 많이 소개하는데 딱딱한 것 중에 거의 가장 딱딱한 책이 아니었나. 그래요?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네. 들기는 들었지만 근데 사실은 저희가 몇 달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사에서 여전히 이 혐오의 문제가 많이 드러난 거를 또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집단을 혐오하거나 어떤 사람을 혐오하거나 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확진자들의 그 동선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인권 문제 때문에도 약간 이제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이제 사람들이 약간 조롱을 하면서 뭐 호텔은 왜 가냐,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냐, 영화는 왜 보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실은 문화가 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까운데 그런 혐오의 문화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 책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읽고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말이 칼이 될 때
그러면 이 책을 우리 소개해 주신 헬렌님이 책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저자는 홍성수 교수님이시고요. 숙대의 법대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법학과 교수님이 쓰셨으니 네, 이 책이 그분 나름대로 상당히 부드럽게 쓰신다고 쓰셨겠지만 일반인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부드러운 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 책을 보면 프롤로그에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라고 해서 이 혐오의 이야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연구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식으로 해서 여기 보면 2012년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에 혐오 표현 파트 집필에 참여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그 주제를 맡으시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관심을 가지니까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강의를 좀 특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고 또 특강을 하게 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뭐 이런 약간 그 눈덩이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혐오 표현하면 정말 이분의 책이 네. 예,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특히 이제 대표적인 서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책 그 차례를 보시면 제목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책의 느낌을 볼 수 있는데 1장의 제목이 혐오 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사실 여기서부터가 우리는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혐오 표현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네. 그것도 혐오 표현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알면, 그러니까 지금 모르니까 우리가 막 이런 표현을 모르고 쓰는 게 굉장히 많고 알게 되면 그게 왜 혐오야? 이렇게 질문을 오히려 거꾸로 던지게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혐오 표현하고 뭐 징후 범죄 뭐 해서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그 9장 제목을 보면 금지와 허용의 이분법을 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혐오 표현을 하는 것도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선까지는 괜찮고 어떤 선은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분은 좀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책에 저는 좀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죠. 당연히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오고 또 동성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분의 견해에 제가 동의를 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분이 동성애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혐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극단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다 그러니까 이 책을 약간 다 버려야 된다. 내용을 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동의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렇지만 이건 동의할 수 없고 또 우리 나름대로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예수님은 혐오 표현을 쓰셨을까? 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걸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헬레님이 이 책을 소개해 주셨을 때 말이 칼이 될 때 저희가 칼 같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는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칼이 되어서 아직도 계속 이렇게 상처가 막 욱신욱신하는 그런 말들도 있고 또 제가 어느 때는 칼을 날려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심리학 책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뭐 정말 막 규제법 막 뭐 이런 어려운 그 법적인 용어들이 나오면서 이분은 그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그리고 또 규제가 필요하다. 걔가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쓰신
사회학 책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법학, 법사회학 이분의 음. 실제로 법 철학과 법 사회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네, 법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덕분에 법사회학 책을 읽었잖아요, 한 권을. 제가 도움이 됐던 건, 그냥 막 요즘 정말 그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약간 성대결처럼 막 펼쳐지는 그런 대화들 보면서, 성대결인가? 이렇게 서로에게 왜 막 저렇게 하지?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관점에 이게 소수자고 또 차별을 불러오고 공포를 주고 한다는 그런 그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혐오가 되려면은 그런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조건이 성립하나 하면서 그런 걸 좀 시사적인 걸 좀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막 그냥 책으로만 머물지 않고 내 삶에서 어떤 잣대처럼 네. 그런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서 그러게요.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나는 참 문제의식이 없이 사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먼저 좀 깨달았고요. 이게 왜 혐오 표현이지? 잘 모르겠네라고 이미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게 내 상태구나. 사실은 저는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된 것 같고요. 내가 너무 많은 다수나 기득권층에 이미 들어가 있나? 이제 그런 제 위치도 좀 생각해 보게 됐고 일부러 뭐 선을 그어서 나는 이쪽에 속하고 나는 이쪽에 속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살면서 나는 입장 자체가 가진 자나 다수에 들어있어서 나도 모르게 어떤 다수의 횡포처럼 말이나 뭔가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화살을 날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제가 막 혐오가 도대체 뭐지라고 막 그냥 막 단어 같은 거 찾아보고 네. 그럼 혐오는 내 속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밖으로 말로 뱉을 때 혐오 표현이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냥 내 속에 머물고만 있으면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나? 근데 그걸 밖으로 내뱉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모이면서 결국은 무슨 피라미드가 맞아요. 이 책에 네, 나오더라고요. 피라미드. 네, 그래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갈 수가 있겠구나. 되게 개인의 그냥 뭐 호불호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되게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도 그 혐오의 피라미드를 보면서 맨 기본적인 거는 베이스에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드러내야지 혐오 표현이 되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나 이런 편견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워. 너무 막 진짜 자잘한 그렇죠. 그런 편견들을 갖고 내 안에서는 이렇게 배제도 하고 약간 고립시키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참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가식을 잘 네. 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점점 나이가 드니까 가식을 네. 너무 더 잘해. 사실 편견이 너무너무 종류별로 유형별로 막 이렇게 다 있는데 말 그대로 주일날은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예배당에 가서 막 거룩한 척하고 좀 말씀 잘 은혜로운 미소를 듣고 띠고. 하지만 정말 내 속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뭔가 낙한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직면하고 꺼내놓고 주님 이것을 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거 없어. 그게 무슨 혐오고 그게 무슨 편견이야 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네. 다 처음엔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또 지난번에도 들었지만 미국에서도 이렇게 들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미국에서 좀 살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쪽에 눈을 뜨게 된 거는 제가 미국에서 소수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 분명히 커요, 사실은. 그 입장에 완전히 네. 서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수를 잘하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어제도 그 뉴스 보셨죠? 베트남 귀화 경찰관이 그 베트남 불법 체류자가 그 이태원에 다녀와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불법 체류자가 드러날까봐 도망 다니고 있다가 이 베트남 귀화한 이 경찰관이 우리말과 베트남 말을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무튼 설득을 해서 결국은 걱정하지 마라. 불법 체류 지금은 단속 안 한다. 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라. 설득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집단 감염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터뷰가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그걸 딱 보자마자 오, 저 여자 한국말 잘하네. 이렇게 말해서 여보 요즘엔 그렇게 말하면 그건 좋은 표현이 아닌 거 알죠? 아 맞아 요즘엔 또 그렇지. 이제 우리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은 뭐 정말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잘 했을 테니까 근데 어떤 미국 사람이 와서 저희 아이들을 보고 야 니네 영어 너무 잘한다. 그럼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 이 편가르기의 마음이 사실 딱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외국인이잖아. 왜냐하면 생긴 게 그러니까. 아 여기 네. 책에도 네. 그런 예가 조금 몇 마디 나오죠.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아니 이거 들으면 기분 나빠야 되는 거야. 너무 민감한 거 아닌가? 네.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 그 손보호 교수님의 왜 약자 중심의 윤리라는 책이 또 되게 유명한데 네. 결국은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까 꼼씨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늘 다수의 집단에 네.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의 집단에 그게 사실 뭐 여성들인 우리도 사실 소수라면 그러니까 약자라면 약자인 거죠. 네. 수천 년 동안 약자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 사실 별말 아닌데도 좀 기분 나쁘게 들리는 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자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여자다워서 여자답다고 했는데 그게 왜 기분이 나쁘지? 근데 여자답다고? 그럼 여자 뭐야? 그러면 당신은 남자답고 난 여자 뭐 이런 이분법적 그러니까 이거를 예민하다고 보면 예민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배려를 해준다면 상대방을 진짜 배려를 해준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씩 기분 나쁠 수 있는 걸 굳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된지 잘 모르겠는데 네. 무슨 그게 뜻인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혐오의 아주 그 혐오의 표현들이 이게 진짜 혐오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도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그걸 듣는 사람들이 뭔가 기분이 찝찝하기는 한데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하면 넌 너무 민감하고 너무 예민해 이런 네. 비난을 받을 거고 그냥 계속 듣고 있자니 뭔가 내가 충분히 이렇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이렇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안 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영상에서 모기 물리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약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표현들이 모기 물리랑 비슷한데 모기를 한두 번 물리는 건 뭐 가려워 에이 뭐냐 짜증나 그냥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기에 계속 물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럼 막 무슨 모기떼가 나한테 몰려들어서 막 뿅뿅뿅뿅 계속 나를 물어댄다 그러면 막 온몸이 사방이 가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럴 때 뭐 어떤 모기가 또 나한테 달려들었다. 그랬을 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영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그 기관총 같은 거를 네. 막 발사를 하거든요. 모기 한 마리에. 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선
아니 모기 한 마리인데 왜 총을 쏴?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그 작은 모기들에 너무 많이 물려서 너무 힘든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는데 우리는 그냥 딱 결과만 보고서는 예민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 묵인하는 거, 침묵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쪽이었죠. 네. 그 묵인과 침묵이 뭐 옆에서 누가 모기를 물리는 거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고 또 그 사람도 본인도 침묵했겠지만 근데 그것이 간접적인 지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혐오에 그걸 보면서 이제 저자는 용기를 내 가지고 그럴 때마다 조목조목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조목조목 얘기했다가 더 막 된통 내가 당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게 좀 무섭기도 하고 예, 참 되게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이건 있어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저라도 혼자서는 그렇게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공동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함께 묵인하면 안 되겠지만 함께 묵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함께 배려하는 쪽으로 가야지 될 텐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연대하는 거에 힘을 또 이런 혐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에 그러니까 혼자서는 참 약해서 그냥 그 힘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3명 이렇게 모이면 같이 지지해주고 결국은 혐오는 편가르고 너는 아니고 나는 이쪽 편이고 이렇게 가르는 거라면 그게 아니라 함께 공존한다는 거, 함께 공감해주고 또 함께 어떻게 도와줄까, 공조할까,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해법이 아닐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다가 갑자기 생겼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혐오라는 게. 근데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양반과 어떤 하인이 있다면 오히려 더 큰 혐오 표현을 그 하인에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사회적으로나 너무 계급적으로 계층화돼서 전혀 그게 문제도 안 되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면 그런 우리의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뭐 여성이라고 해서 어떤 소수 이민자라고 해서 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여러 이유로 노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가해를 할 경우에 예전이랑 다르게 지금은 그건 문제가 되고 또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 혐오 표현이라는 게 저거는 좀 위험한데라고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다행이네요. 네,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2020년 이때를 살아가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어떤 그 소수자가 다른 사람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기계를 못 다루는 사람이 된다거나. 우리 다네요. 그래서 이것도 몰라 하는데 이제 막상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무시한 거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수성,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마음일까 역지사지 해보는 게 좀 더 많이 우리 안에 한번 바꿔 생각해보고 나라면 어떨까? 물론 그 입장이 안 돼서 100%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이 저자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수에 속하는 어떤 위치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권력으로 삼지 않고 그 반대쪽을 뭐 억지로 무슨 프로젝트를 맡아서 시작하셨겠지만 계속해서 한다는 건 그러니까 의식 있게 깨어서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런 혐오 표현이 좀 너무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충자를 자꾸 붙였을 때 곤충할 네, 때가 네. 맘충 그 뜰딱충 아시죠? 노인을 뜰딱충 틀니를 딱딱거린다. 그 뜰딱충 발음도 어려워. 처음 봤어, 처음 들었어요. 그랬어요?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뭐에다가 자꾸 충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네. 사람을 에이 바보
뭐 천치 뭐 이런 정도의 욕은 정말 너무 나이스한 욕인 거죠. 예. 그러네요. 예, 거의 이제 이걸 곤충에 비유하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게 너무 일반화돼 있어서 그 전에가 저거였을 거예요. 김치녀, 뭐 된장녀 거기까지는 아직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네요. 네, 여자, 남자, 무슨 남. 네. 음. 근데 이제 충자가 붙이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으로서 보지도 않는 그런 이러다가 아. 이제 아메바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게 너무 슬퍼지는 거죠, 정말로. 그러게요. 예. 아니 저자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에 대해서 규제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법적인 규제 그리고 또 뭐 지지하는 가리키고 이렇게 그런 규제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런 거를 좀 교육 과정에 개입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과 완전히 동떨어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교육 과정을 또 저희가 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도 그러면 충이란 이름을 붙여지진 않겠죠. 나와 같이 그 옆에 있는 친구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렇겠네요. 그 미국에서 좀 오래된 연구이긴 한데 예전에는 좀 별별 연구가 다 있어서 그 연구는 어떤 거였냐면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백인 아이들이 보통 눈동자가 이렇게 파란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흑인 아이들도 있었고 백인 아이들도 있는 그런 합반이 된 클래스였는데 선생님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자 오늘서부터 파란 눈동자를 가진 아이들은 그야말로 이제 다른 눈동자 색깔을 가진 아이들보다 이렇게 뭔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야라는 식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그 문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네. 약간 그걸 이제 뒤집는 보통은 백인 아이들이 더 대접받고 다른 흑인 아이들이나 라틴 계통이 이렇게 무시받는데 그걸 이렇게 뒤집는 식으로 이제 어떤 연구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고서 한 일주일 동안 그런 세팅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했는데 너무나 빨리 다른 눈동자를 가진 아이들이 이 파란 눈동자를 가진 아이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예, 좀 이게 함부로 대했던 거죠. 너무 빨리. 그런데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지 이렇게 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 백인 아이들의 태도가 너무 놀랍게 바뀌었대요. 네. 자기네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무시받아 그러니까 약간 경험을 미러링 하니까, 효과네요. 네, 네. 네. 하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알아서 이제는 그 다른 인종의 아이들이나 다른 민족의 아이들 너무 잘 대해주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되게 위험한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게 거고. 말이에요. 네, 그렇긴 하지만 화난다. 옛날엔 정말 희한한 이 실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이거는 참 말로써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책에서 좀 그 소개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조금씩 읽어볼까 봐요. 저는 그 두 달락 하나는 152페이지에 아까 그 교육과정이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하신 거 좀 읽어볼게요. 학교 교육과정에서 혐오와 차별 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 편견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집단 간의 대화를 확대하고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각 집단의 범주를 넘어 상위 범주로 인식하게 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 어려운데 각 집단의 범주를 넘어 상위 범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뭐 뒤에 이렇게 풀어 쓰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외 집단이 아니라 친구이자 동료 시민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맞아요. 네, 네, 이거죠. 나하고 상관없는 네.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거룩한 빛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 편견이라든가 혐오라든가 차별 이것이 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쉽지. 참 제가 내 안에는 어떤 편견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막 누굴 혐오하거나 막 드러나게 그러지 않죠. 근데 은근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이 말씀하시기는 있더라고요. 굉장히 조심스러우시죠.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말도 못 꺼내겠어요. 너무 깊숙한 곳에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저도 그래요. 있더라고요. 네. 편견이나 이런 걸 받아보고 소수에 속했거나 아니면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있었거나 아웃사이더였거나 사회적인 어떤 약자거나 그러니까 소외되거나 이제 그런 쪽에 속했던 경험이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래도 누구든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할 때면 굉장히 비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 결코 그게 늘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한번 그런 경험들이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그들을 이해하거나 한 번 더 배려하거나 나도 그랬었어. 맞아. 나도 거기 속했었어. 라는 게 되기만 해도 그 옛 기억 자기가 경험했던 걸 그렇게 꺼내기만 해도 혐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혹시 내 안에 있더라도 이게 딱 나오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참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성경을 보면 또 예수님은 굉장히 그 예루살렘에 계셨던 거기서 태어나서 기득권층에 있었던 분은 사실 아니고 변두리에서 오히려 막 가난하고 또 병들고 또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굉장히 천시되던 그런 사람들의 친구로 시작을 하셨던 분이라 오히려 그런 마음을 더 잘 아시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그거를 자꾸 보게 되면 조금씩 그럼 나도 이 시대에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 좀 적용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쉽지만은 정말 않지만. 소수자들과 약자들과 그렇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야말로 그 사람들의 친구들이었는데 교회가 커지고 자본이 생기고 그쵸. 조직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변두리보단 중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그렇죠. 저희는 되게 안전하게 그 중심에 정말 있는지도 네. 모르겠고요. 네, 맞아요. 그래 오늘 말이 칼이 될 때 홍성수 교수님이 쓰신 책 함께 나눴는데요. 이 책은 헬레님 어떤 분이 읽으시면 좋을까요? 어떤 분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오늘 나온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 저는 혐오 표현을 보면서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거나 너무 마음 아프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고 있지? 라는 거를 좀 또 생각해 보셨다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책을 읽으시면 조금 또 새로운 정보도 얻고 막연히 생각했던 게 약간 정리가 될 수 있는 네. 책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이 안에는 제 기독교적이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눈이 있고 물론 당연히 모든 책을 읽을 때는 성령님께서 정말 빛을 비춰주셔서 제가 알아야 할 것과 또 걸러내야 할 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이런 혐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먼저 깨어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먼저 깨어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책은 나에게 어떤 책이다. 이제 말이 칼이 될 때 이 책을 보면 이거는 어떤 내용하고 각인될 수 있을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죠. 저는 선긋기 좀 그만해라. 네 편, 내 편. 나는 이쪽 많이 가진 쪽, 편한 쪽, 별로 비난 안 받고 칭찬받는 쪽에 속했다고 생각하면서 선 그을 때가 되게 의외로 많았는데 머릿속에서 좀 선긋기 좀 그만해라. 그냥 하나가 되는 거, 같이 관용하고 포용하는 거,
편하게 소수인데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네. 것 같아요. 성극기 좀 그만해라. 네. 작은 돌도 맞으면 아프다. 아까 못 배우기도 하셨고. 맞아요. 진짜. 네, 네. 아프다. 우리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혐오든 아니든 아픈 말을 들어봤잖아요. 네. 맞아요. 누군가 이유 없이 계속 그런 작은 돌들을 맞는다면 아플 것 같아요. 저는 네가 하고 있는 편견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수 있고 네가 하고 있는 묵인이 지지가 될 수 있다. 네, 그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이 책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함께해서 어떠셨어요? 너무 좋죠.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하니 참 좋았습니다.